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됐다니, 아이고, 아직도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때 저는 제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또 다른 많은 북튜버 분들도 힘든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영상은 모두 지웠음에도 구독자분들은 남아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참 다행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어왔던 아주 존경하는 선배 북튜버 한 분께서 채널을 닫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그저 팬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만 봐왔던 거라 직접 여쭤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그 채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보면서 아주 말도 못한 그런 허탈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놀랍게도 그분이 채널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0명인 상태에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말입니다.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했던 채널이 닫히고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휴 오랜 시간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쌓아왔던 노력과 열정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습니다. 저처럼 대체 그분이 어디로 그 채널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궁금해하며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의 새로운 채널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새로운 채널의 링크 남겨둘 거거든요. 한 번씩 들려주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힘내세요. 다시 시작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꼭 일어서 주십시오. 라고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본문 먼저 읽고 클로징 때 리뷰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른다는 것. 기쁨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사람들을 이따금 만난다. 내면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냥하고 평온하며 작은 즐거움에 기뻐하고 큰 즐거움에 고마워한다. 물론 이들은 완벽하지 않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가족, 대의, 공동체 또는 믿음에 단호히 헌신한다. 이들은 자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에서 깊은 만족감을 누린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진다. 그러면서도 그 짐을 평온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을 이미 정리되고 해결된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해주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이 단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인생관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 잠시 황홀감에 취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시적인 황홀감과 달리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내가 생각하는 두 개의 산이 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며 자신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산을 찾아낸다.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기업가가 될 거야. 첫 번째 산에서 우리 모두는 특정한 인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 과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확고한 자아를 세우고 자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노력하는 일 등이다. 이 첫 번째 산에 오를 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평판 관리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늘 점수를 기록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순위는 전체에서 어디쯤일까? 심리학자 제임스 홀리스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첫 번째 산에서 사람들이 설정하는 목표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목표이다. 성공하기, 남들에게 존경받기, 제대로 된 사회 집단에 초대받기,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 누리기. 전부 통상적인 것이다. 좋은 집, 화목한 가정, 멋진 휴가, 맛난 음식, 좋은 친구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올라 성공을 맛보고 또 끝내 손에 넣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내가 바라던 전부인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심오한 여정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차린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호된 실패의 시련을 겪으며 나가떨어진다. 이들은 커리어와 가정과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 인생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 꾸준하게 올라가는 오르막이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알고 보니 인생은 다른 모습, 한층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진다. 자식의 죽음, 암 투병, 약물 중독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 같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 비극이 이들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머리니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더는 산 위에 있지 않다.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계곡에서 헤맨다. 이러한 일은 어떤 나이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8살에도 85살에도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은 어떠한 연령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계곡에 떨어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시기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며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에 노출되고 만다. 자기가 겉으로 내걸고 다니던 여러 모습들이 실제 자신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또 다른 층이 엄연한 자기로 존재함을,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어떠한 모습,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열망들이 살아 숨쉬는 어떠한 기질이 실제 자기의 모습으로 존재함을 그제야 깨닫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고통에 맞닥뜨리면 움츠러든다. 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더 두려워하고 분기하는 듯이 보인다. 이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깊은 내면을 외면한다. 그리하여 인생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외로워진다.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노인을 주변에서 흔히 본다.
이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한 채 오래전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잘못된 일을 놓고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 계곡이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가 된다. 고통의 시절은 일상이 피상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해서 자신의 좀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기질 깊숙한 곳에 보살핌의 본질적인 어떤 능력, 즉 자아를 초월해서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어떠한 열망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열망에 맞닥뜨릴 때 이 사람들은 전인적인 인간이 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들은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단지 구호로서가 아니라 현실 속의 실천으로. 사람들의 인생은 가장 큰 역경의 순간에 자기가 대응한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규정한다. 고통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한 사람들은 두 가지 작은 반란 단계로 나아간다. 첫 번째로 이들은 자기의 이상적 자아의 반기를 든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산에 있을 때 이들의 자아는 자기가 얻으려고 애쓰는 무엇, 즉 명성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을 기대하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계곡에 떨어지고 나서는 이상적인 자아의 흥미를 잃는다. 물론 나중에 이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욕구를 느끼기도 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아의 욕구들은 자신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깊은 영역들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을 이들은 깨닫는다. 두 번째로 이들은 주류 문화에 반기를 든다. 평생 동안 경제학 강의를 들어왔거나 또는 인간은 이기적인 관심사,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한다고 가르치는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남들이 자신에게 당연히 바라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들은 진정으로 바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기가 바라기를 원한다. 이들은 자기 욕구의 수준을 한층 높인다. 세상은 이들에게 좋은 소비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소비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들이 그러도록 등을 떠미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대의이다. 세상은 이들에게 독립을 원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상호 의존을 따뜻한 인간관계의 망 안에서 녹아들기를 원한다. 세상은 이들에게 개인적인 자유를 원하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친밀함과 책임과 헌신을 원한다. 세상은 이들에게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 성공을 추구하길 원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온갖 잡지들은 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를 바라지만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것으로 시선을 돌린다. 고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사람들은 용감해져서 자기의 예전 자아의 어떠한 부분들이 소멸해 버리도록 방치한다. 계곡에 떨어진 뒤로 그들의 동기부여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타인 중심적인 것으로 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첫 번째 산이 알고 보니 내 산이 아니었구나. 이 산보다 더 큰 또 다른 산이 저기 있구나. 저 산이 바로 내 산이다. 이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의 반대가 아니다. 이 산을 오른다고 해서 첫 번째 산을 내팽겨친다는 뜻이 아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여정인 것이다. 이 여정은 좀 더 관대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국면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사람은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들은 법률사무소를 팽개치고 티베트로 날아간다. 이들은 컨설턴트 일을 그만두고 도심지 학교 교사가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계속 머무르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전과 다르게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해 유치원과 건강센터를 짓는데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중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제 자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만일 학교 교정이라면 그 사람의 기쁨은 교사들이 환하게 빛나는 걸 바라보는 데 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더는 관리자로 보지 않고 멘토로 생각하며 다른 직원들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데 모든 힘을 쏟는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회사 조직이 사람들이 그저 다달이 봉급을 받으려고 출근하는 얄팍하고 얕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실팍하고 두터운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와 정치학자 케네스 샤프는 공저, 어떻게 일해서 만족을 얻는가에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루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루크가 일하는 병원에는 어쩌다 싸움판에 휘말렸다가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청년 환자가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날마다 환자 곁을 지키며 아들이 깨어나길 기도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도 청년은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크는 그 청년이 누워있는 병실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를 했다. 그때 병실에는 청년의 아버지가 없었다.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루크와 우연히 마주친 그 아버지는 다짜고짜 루크에게 왜 자기 아들 병실을 청소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이며 따졌다. 첫 번째 산에서는 자기를 청소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므로 이때 루크가 보인 반응은 당연히 아까 청소했는데요. 그때 담배 피우려고 바깥에 나가셨잖아요. 맞죠? 였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산에서는 자기를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위기의 순간을 보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 즉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반응은 당연히 웃는 얼굴로 병실을 한 번 더 청소하는 것이다. 루크는 그렇게 했다. 나중에 그는 인터뷰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 방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가 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려 6달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나는 병실을 한 번 더 청소하면서 그분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지금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내면에 있는 자아인가? 아니면 당신 바깥에 있는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산은 정복한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상이 어디인지 멀리서 확인하고는 그곳을 향해 길을 쓰고 올라간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은 다르다. 두 번째 산이 나를 정복한다. 나는 어떤 소명에 굴복한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해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부당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한다. 첫 번째 산에서는 야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독립심을 발휘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하며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전제하면 첫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쾌활하며 함께 어울리기에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들은 자기 일을 인상적일 정도로 멋지게 수행하며 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멋진 식당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다.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여러 즐거움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들도 좋은 포도주 한 잔이나 멋진 해변을 즐긴다. 그러나 이들은 도덕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즉, 자기 인생이 어떠한 궁극적인 선을 지향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초월해 지나쳐 왔다. 이 사람들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이들은 기쁨을 선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내는 나날은 대개 진이 빠져 있을 정도로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몽땅 내던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온갖 요구와 요청이 이들의 하루하루를 빽빽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의 품격을 쓸 때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개인주의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때 나는 개인주의를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즉 자기의 배의 키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만 하면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지고 최상의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믿었다. 인간의 품격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토대로 해서 쌓아 나아가야 하는 어떠한 것이라고 여전히 믿었다. 자신의 핵심적인 죄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인격 형성이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과업이라고 또는 개인 차원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는 더는 믿지 않는다. 인격 형성이 헬스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근육을 키우듯 정직성, 용기, 성실성, 끈기 등의 덕목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더는 믿지 않는다. 지금은 좋은 인격이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공동체나 대의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의 애착관계를 두텁게 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살피는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리듯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인격은 갖추기에 좋은 것이다.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배울 점은 많다. 그러나 인격보다 지니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 바로 도덕적인 기쁨이다. 이 평정심은 완벽한 사랑을 구현하는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 더 나아가 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구조와 도덕적인 구조가 건전하며 우리는 그저 개인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도 더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조는 재앙일 뿐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훨씬 더 큰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지금 나의 생각이다.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화적인 패러다임 전체의 무게중심이 첫 번째 산의 초개인주의에서 두 번째 산의 관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기쁨에 저항하는 어떠한 음모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는 우리 의식의 개인주의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왔으며 또 우리의 의식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부분인 마음과 영혼을 지나치게 홀대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병과 자살, 불신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익히 목격해왔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 지나치게 인지적으로 접근해왔고, 도덕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 지나치게 실용적인 관점을 채용해왔으며,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해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산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첫 번째 산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 좋은 일자리, 훌륭한 가정, 안락한 삶의 온갖 즐거움을 몽땅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삶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자아를 드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문화에서 어떠한 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은 가치관과 철학에서의 전환이며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재협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또 다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이며 또한 헌신의 결단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어떤 정신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공동체에 되로 주면 공동체는 우리에게 말로 갚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첫 번째 산에 있으면서 상상했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고 낯설고 신비롭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자기 발에 너무 작은 신발을 신고 걷고 있다. 우리는 사소할 정도로 작은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자기 커리어에서 아주 작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좋은 기쁨에 넘치는 어떠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남들보다 인공 태양 등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경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살아간다면 노천의 진짜 햇살 아래에서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깊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이러한 깨달음이 내 머리를 때린다. 기쁨은 현실적인 실체이다. 우리는 행복이 생성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쁨에는 사로잡힌다.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흔히 현실 실체에 더 깊고 더 진실에 가까운 어떠한 층을 흘깃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다. 자아 도취자는 행복할 수는 있어도 결코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아 도취자는 자기를 놓아버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 도취자는 심지어 기쁨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못한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산이 제공하는 것을 볼 수조차 없다.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이러하다. 행복은 좋은 것이지만 기쁨은 더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 이후에
한층 더 풍성한 인생 국면이며 같은 맥락에서 기쁨은 행복보다 더 풍성한 감정이다. 게다가 행복은 변덕스럽고 찰나적인 경향이 있는 데 비해 기쁨은 본질적이고 영속적일 수 있다. 당신이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을 살수록 기쁨은 당신에게 더욱더 꾸준한 상태로 남을 것이고 당신의 이러한 감정의 틀 덕분에 그 기쁨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뿌려질 것이다. 당신은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쁨은 우리의 북극성, 우리 인생의 항로의 등대이다. 만일 우리가 기쁨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올바른 지점에 다다를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책의 양이 좀 방대한 편입니다. 낭독해 드렸던 부분은 사실 프롤로그 격인 인트로덕션 파트뿐이었어요. 책 제목 두 번째 산, 지은이 데이비드 브룩스, 옮기니 이경식, 펴는 곳은 북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의 계곡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패, 상실, 혹은 무기력이라는 이름이 찾아오는 이 계곡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삶에 대해서 묻도록 만듭니다.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두 번째 산 이 책에서 이 계곡을 인간 성장의 필연적인 단계로 설명을 하고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라는 두 가지 여정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이 여정은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개인주의에서 관계주의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 말 좀 어렵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저자는요, 첫 번째 산을 개인의 성공과 자아 정립으로 표현했어요. 이건요, 우리가 흔히 쫓고 있는 목표들, 좋은 직업, 안정된 삶, 그리고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산의 정상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다인가요?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걸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첫 번째 산에서 밀어내고 고통의 계곡으로 이끌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 계곡은 단순히 실패의 장소는 아닙니다. 저자는 이곳을 내면의 성찰과 재발견의 장소로 보며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산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산은요, 자아의 욕구를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저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헌신하는 것 속에서의 기쁨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산이 얻는 것의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주는 것의 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통의 계곡에 머물러 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곳이 얼마나 황량하고 외로웠는지. 저 역시 한때 그러한 계곡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 상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던 순간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시절에 저는 삶의 모든 게 뒤집히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계곡 속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게 확실히 나일까 싶은 뭔가의 존재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갈구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였다는 것. 자, 저자는요, 이러한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산에서의 삶이 독립과 성공을 향했다면 두 번째 산에서는 상호 의존과 헌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구속을 찾는 것이라고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를 좀 지나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압박했죠. 근데 저자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우리를 고립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그는 텅 빈 상자를 들고 살아가는 것에 비유했어요. 상자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산은 관계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계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에 둔 삶이에요. 저자는 이것을 함께 짓는 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이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연결된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산에서의 삶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좋은 삶은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말해요. 이타적인 헌신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를 가장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변에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나와 타인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저 역시 작은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기쁨을 종종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충만감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저자는 이런 것을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부르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개인주의가 낳은 고립과 외로움, 분열을 넘어서 관계주의와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문화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인생과 좋은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의 두 번째 산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끝내 도달해야 하는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어렵겠죠. 또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데이빗 브룩스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여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